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의도로도 풀이되는데 윤 대통령은 출국 전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걸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시장에서 영화 소품용 위조 지폐 5만 원권을 사용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위조 지폐는 실제 화폐와는 크기가 다르며 영화 소품, 사용할 수 없는 지폐라고 적혀 있는데 경찰은 시중에 수천 장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군 1호기를 타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40분쯤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을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한일 공동성명은 없지만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번 방일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솔직한 대화로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정상을 포함해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DJ 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었다며 한일 정상이 그 정신을 계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공동 선언이 아닌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DJ 오부치 선언에 정치와 경제,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수용돼 있다고 보인다며 또 다른 선언이 나온다기보다는 신뢰를 더 돈독히 다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이 핵심인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지금 막혀있는 한일 관계를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본도 호응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한 4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 무능, 구려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동원 확정 판결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일부인 생존자 1명과 숨진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이들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히 수행하고 계획된 항모 강습단 훈련 등을 강도 높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꽤 오랫동안 얼어있던 한일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안에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내 여론은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 건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데 그 사이에 그럼 왜 안 좋았던 겁니까? 양자 간 그 정상회담이 중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2년 전입니다. 12년 동안 제대로 된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은 중단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 기간 중에 한일 관계는 상당히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었다고 봅니다. 네. 먼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소위 독도 방문, 일본 천황에 대한 사죄 그 요구, 네. 그리고 2012년 그 대법원 판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한일 간에는 그 계속 갈등이 지속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에 반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좋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좋았다고 평가하세요? 아마 역대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그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를 꼽으라면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 나왔을 때라고 아마 누구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도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보면은 IMF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또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발휘해가지고 네.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외교적인 평가, 국가 간의 평가 말고 혹시 국민들 사이에는 평가 좀 어땠습니까? 뭐 혐한이나 반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올 때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 예컨대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은 그 일본에 말하자면은 그 성적인 표현이 노골화돼 있는 거라든지 다소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 고유한 전통 문화를 다 망가뜨릴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대론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결단을 내리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나 지금이나 뭐 일본의 망언이 거듭되고 여러 가지 그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일본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입장을 그 공동 선언문에다가 못 박아놨죠. 예.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또 직전인 문재인 정부 때는 갈등이 또 수면으로 많이 드러났었죠. 아마 그 최근의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2018년 이후에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다고 진단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때가 가장 안 좋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이 18년에 나왔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서 물론 일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보복적인 조치로 소위 수출 규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과거사,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걸 지금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간 거고요. 지금 한일 관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자 변제안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피고 기업인 일본에 그 한국에 투자해온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우리 그 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배상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죠. 네. 근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요지부동입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그 압박을 가했죠. 그런 네. 판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판결이죠.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말하자면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감수했던 것은 피해자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일단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부 기금을 각출해서 네. 일단 보상적 조치를 사전에 취한다라고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 보상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해자 구제 문제에 첫 발을 띈 것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조치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또 화답해야 되는 그런 그 부담을 안게 된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공을 던졌고 어떻게 화답을 할 것인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방안이 기금 2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피해자 지원재단, 하나가 미래청년기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그 청구권 수혜 기업의 그 자금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에 일본의 이 피고 기업 2개가 사실 적극 참여하는 게 전공법이죠. 예. 그렇게 그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도 이런 그 방침을 좀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 기업은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우리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고 우리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죠. 예. 우리 일본 국민들도 일본 2개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고하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측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속 쉬운 그 어떤 화답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마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해서 제3의 기금에는 어쩌면 일본 재계나 일본 기업들 또는 해당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전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지원재단이 꾸리는 그 바스켓에 네. 2개 기업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2개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한 일본 총리의 사죄 발언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뭐 2가지겠죠. 전범 기업들의 그 기금 참여 그리고 아마 사죄의 표현일 텐데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정도가 뭐 나올 거다. 뭐 그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의 여건을 보면은 이제 4월이 지방선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서 있는 자민당 내 입지가 그다지 그 편한 게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다수파는 아베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아베파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아주 속 시원한 사죄 발언, 굉장히 수위 높은 진전된 어떤 그 역사 인식을 표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아마 그 셔틀 외교가 복원되게 되면은 올 여름쯤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답방 때 아마 조금 더 진전된 사죄 반성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술에 이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특히 징용 문제나 과거사의 문제는 저는 좀 과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가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 그리고 그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폐쇄로에 갇혀가지고 그 전 시대적인 말하자면 근대적인 그런 인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저희가 보기에는 국제사회 압력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돌려서 말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도 좀 진전된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언젠가는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일본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금이 지금 재단이 꾸리는 기금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신데, 사실 확정 판결 받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3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단박에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명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이번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는 이 피해 구제, 인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일본 차례다. 일본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공을 던진 거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 지형이 조금 생소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 여당이 압박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 여론도 좀 사죄를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편에 선 국민들이 수가 더 많다고 보는데, 네. 징용 피해자 구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싸늘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대 이후 일본이 경제 성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폐쇄감이 좀 강해지면서 여론 지형이 좀 보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부도 상당히 보수파 의원들의 입지가 강해졌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정치 지형으로 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진전된 형태의 전향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닫혀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 역대 그 정부가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통절한 사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하고 답습하는 정도의 언급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지만, 강제동원을 그 문제에 타겟팅을 한 어떤 진전된 사죄성 멘트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기는 현재 일본의 지형을 고려할 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뭐 과거사뿐만이 아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수출 규제를 또 확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 또 올려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번 정상회담 또 경제인들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 완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한 절차를 겪어야 된다고는 보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내려놓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킨 것도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얻어낸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재계 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아마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의 협력 문제라든지 또 첨단 산업 기술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적어도 경제, 통상, 기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일이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큰 그 그릇을 틀을 만드는데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그러면 과거사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좀 어떤 양국 정상의 어떤 통큰 합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 문화 협력을 促진하는 어떤 내용들이 합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법적 안정성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정상화하는 적어도 그런 합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더불어서 아마 정상 간 중단되었던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그런 그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채널 각급 간에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 10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것들이 전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합의는 적어도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징용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단박에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해법이 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또 압박이 지금 일본 정부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일 관계 개선의 미국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오히려 있는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쪽 동아시아 전략 또는 인태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의 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또 그 협력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학수고대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영 두 손을 들고 그 환호성을 그 표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미국의 어떤 요망에 그 화답하는 차원의 어떤 우리 해법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이 일본에게 갔으니까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아마 미국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일 간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보이지 않는 그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특히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갈등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일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네.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그 구축하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무언의 압력이 한국 정부에게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우리만 너무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 역사인식 문제를 그러니까 친일이냐 반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구제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누가 더 앞장섰는지, 누가 더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은 저는 일본이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성의 있는 조치와 어떤 호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일본도 몰리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이 지는 게임을 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마치 우리가 지고 일본이 이긴 게임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적절한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야당과 그 피해자 분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다. 뭐 안보를 봐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얻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사인식 그 자체만 놓고 보고 그거를 제로섬 게임적으로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인식 문제뿐 아니고 경제, 안보, 공급망 문제 또는 문화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도는 크게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냉전 구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이나 또는 중국의
좀 팽창주의적인 모습,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국익이겠는가, 또 일본의 협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내는 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다지 우리가 지는 게임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길게 볼 때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에서 한일은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이 지역을 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안정과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마 그 첫 걸음을 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모범적인 사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향대로는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향성은 그 방향인데 아마 이번 그 방위를 통해서 그러한 그 담화가 나온다거나 어떤 성명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아마 그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적어도 이번 두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그 새로운 합의, 신시대에 맞는 그런 한일 간의 포괄적인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의 그런 아마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말하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파트 2가 아마 조만간 한일 관계에서 그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교수님께서 있습니다. 혹시 일본학 가시니까 일본 뭐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좀 해서 얻으신 정보가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하고의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외교의 출발점은 한반도 외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그 등돌리게 하는, 등지게 하는 일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더 뻗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마치 대치하듯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미래 협력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은 던져졌고 일본이 어떻게 파답하는지 이번 정상회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정부 안에서 적절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선 건강권이나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MZ세대의 반발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길게 휴가 간다는 취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정책 들었을 때부터 약간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딴 야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뭘 하시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 섞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못 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MZ세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9시간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MZ세대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MZ세대가 권리 찾기에 당당히 앞장서고 당돌하며 또 자유롭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MZ세대 대다수는 말단 노동자입니다. 법정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 생활이 이들에게 더 가까운 현실인 겁니다. 20대의 57%, 30대의 60%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매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MZ 오피스 방송이 많이 과장되어져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선 여전히 잘못된 오해와 홍보 실패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MZ세대의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와 더불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용인 외 전국 14곳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첨단 생태계를 만듭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천안 등,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등 4곳씩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 경북은 대구, 안동 등 4곳, 강원에서는 강릉입니다. 지역마다 우주항공, 수소, 미래차, 식품 등 서로 다른 중점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4,076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역대 정부에서 지정했던 산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 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로 계획한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배경은 뭘까요?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던 평가 속에 YTN에 출연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업 정책이 이렇게 중요해진 시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뭐 반도체는 한국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에서, 뭐 미국은 소비를 하고 이런 구조가 가능했는데 이제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해지면서 산업들을 각자 자기의 글로벌 공급망 안에 혹은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이 크게 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중국이나 EU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작은 나라들, 우리 같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공급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경제 안보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제 안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결국은 첨단 산업 생산 기지라고 이야기하죠. 첨단 제조업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배터리나 반도체라는 어떠한 부가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공급망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것을 전 세계 각국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경제 안보 논리 중 하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큰 틀 안에서 지금 반도체 설비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정보 공개 등 전례 없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같은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지 등의 보조금 요건은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The access to the CHIPS Act funding and the applications of the various guidelines is something that applies equally to U.S. applicants and foreign company applicants.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정보통신 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 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pecifically set aside $500 million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these international connections, recognizing that this is a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그러면서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clearly in the ICT space, trusted vendors such as Samsung and Nokia and Ericsson in Korea, in Sweden, in Finland are big parts of the future.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해명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스위스의 투자은행에서 또 다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뉴욕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도 역대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통계청입니다. 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혼인 건수가 재작년 처음 10만 건대로 주저앉았었는데 지난해에는 여기서 800건이 더 줄어든 겁니다. 1년 전보다 0.4% 줄면서 혼인 건수는 관련 집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25살부터 49살 사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가 33.7세, 여자는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씩 많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혼 건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8천 건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혼 건수가 1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평균 이혼 나이는 남자가 49.9세, 여자는 46.6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2세, 0.1세씩 줄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이혼 나이가 감소한 건 남녀 모두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60살 이상 이혼 건수가 급감했는데 남자 2,156건, 여자 1,190건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재작년까지 증가세였던 60살 이상 이혼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었다며 올해 추세를 보면 황혼 이혼이 꺾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서울 동대문구 등에 유통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지만 분명히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역할을 한 다른 외국인 남성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위조 지폐 실제 지폐와 얼마나 비슷한가요? 네, 이번에 경찰이 회수한 위조 지폐의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실제 5만 원권 화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행 총재라는 글자 아래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부분 노출 은선이 있는 부분에도 흐리긴 하지만 영화 소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왼쪽 하단부에는 이 지폐는 소품용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도 보입니다. 크기 역시 실제 5만 원권 지폐보다 큽니다. 이번 달 초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 상인이 위조 지폐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영화 소품 위조 지폐를 활용한 알제리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5천 원짜리 물건을 산 뒤 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영화 소품 위조 지폐 12장, 모두 60만 원어치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장만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영화 소품 위조 지폐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20대 이집트 국적 남성 B씨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소품용 위조 지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영화사에서 자체 제작하고 폐기할 때도 철저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된 위폐는 일반 영화 소품 위조 지폐와는 크기가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정식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불법 제작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위조 지폐 제작, 입수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통된 위조 지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남긴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 전 씨의 추징금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97년 2,205억 원 추징을 확정받은 고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16년이 지나서야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집행 시효 넉 달을 앞둔 2013년 5월 과거 전 씨 아들 명의의 비자금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때마침 국회에선 추징재산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일가 재산이 샅샅이 털리고 전 씨 처남까지 구속되자
결국 큰아들은 스스로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써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 씨는 과거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분을 샀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검찰은 재작년 전 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야 할 추징금의 56%가량인 1,200억여 원을 환수했지만 이제 더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고인이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현행법상 생전 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수십억 원대 재산 말고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일요일인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려 주요 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은 마라톤 코스에 따라 새벽 5시 반부터 정오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교 사거리, 서울숲 인근, 종합운동장 사거리, 그리고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등을 차례로 통제할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을 포함한 행사관리 인력 1,300여 명을 배치하고 주요 행사 구간에 플랜카드를 설치합니다. 경찰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에는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한낮에도 바람결이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2도로 온화했던 어제와 비교하면 무려 6도나 낮은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날이 다소 쌀쌀하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전과 달리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다만 나날이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합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